양도세율이 최고 82.5%입니다. 10억 남으면 7억 5천 내. 너 2억 5천만 가져가. 야,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가져갈까? 10년 보유하고 혜택을 더 받는 게 낫지 않아? 이제 그런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잠기게 되죠.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까지 잠기면 공급 절벽. 이 공급 대책을 보고 수요가 이제 마음에 안정이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수요자들 안정이 될까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규제도 안 한다고 하고 뭔가 좀 달랐거든요. 달랐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똑같은 길을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통계를 보면 전국이 다 오르지 않아요. 올라가는 곳들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네.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있죠. 마침 네, 또 우리 또 녹화일을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잡았는지 그러게요. 네 번째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네 번째 대책, 공급 대책이 딱 발표가 되는 날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는 2026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 워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1월 중순만 하더라도 뭐 선을 넘으면 세금 규제할 수 있다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에서 갑자기 1월 21일부터 이제 강한 어조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없다. 해줄 줄 알았냐? 그걸 왜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 막 이렇게 강한 워딩이 나왔는데 그 퍼즐이 오늘 공급 대책으로 저는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공급 대책이 내용이 좀 어떻게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으면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했을 겁니다. 왜? 세금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조세 저항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솔직히 중과세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무주택자들은 좀 뭐 속이 시원할 수도 있고 네. 집 가진 사람들은 이제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속이 시원한 사람들은 선거 결과에 시원하다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찍어줄 사람 찍어주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찍어주려다가도 안 찍어주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구도에서는 불리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일반적으로 이제 유예, 1년 정도 유예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었는데 그게 뒤집혔다? 그 얘기는 공급 대책이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 97 공급 대책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2025년 이제 작년이죠. 발표하고 나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야, 이거 알맹이가 없잖아.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 이게 웬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윤석열 정부 때 270만 호 공급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네. 그때도 안 되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엄청난 공급 계획들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에 97 공급 대책 발표되고 이제 9월, 10월 집값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11호 대책이 나오고 토호제 묶으니까 더 난리예요. 막 뭐 노도강 지역에서도 난리고 집값은 안 잡히고 뭐 부작용들만 생기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원래 공급 대책이 12월에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네. 국토부 장관이 11월에 발표한다고 했어요. 11월에 이제 예고를 했죠. 12월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12월에도 알맹이가 없었다는 얘기고 더 준비를 해서 이제 1월까지 넘어왔는데 대통령께서 저는 보신 것 같습니다. 미리 보고를 받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강한 워딩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세, 1세대 1주택자들 뭐 세금 규제,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는데 뒤에서 좀 더 풀기로 하고요. 일단 발표됐으니까 우리 공급 대책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에서는 한 6만 호 정도 공급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해서 4만 3천 호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이제 총 합계가 5만 9천 7천 호니까 6만 호, 약 6만 호인데 어디 이제 궁금한데 1번부터 딱 보면 우리 다 알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게 10,000호 정도 나오고요. 캠프킴이라고 해서 이제 미군 있던 부지, 캠프킴 부지 해서 12,600호 정도 나오고 경기도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가 또 한 9,800호 정도 총동원한 것 같습니다. 경마장 어디로 옮기지?
경마장 과천 있으면 좋은데 그 경마장 가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과천이 편한데 이거 옮기면 좀 짜증 내시는 그 경마 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방첩사 옮기면 물론 뭐 군대 옮길 수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군부대들이 많이 이전합니다. 서울 내에 있는 군부대전은 이제 거의 다 외곽으로 쫓겨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의 공급 핵심 유유부재 핵심 태능 CC 또 나왔습니다. 6,800호. 문재인 정부 때 만호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6,800호로 이제 둔갑을 합니다. 동대문에 있는 국방연구원, 불광동에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광명경찰서까지 와 나 광명경찰서 아는데 광명경찰서까지 총동원합니다. 600호. 하남 야 이거 너무하다. 신장 테니스장까지 300호. 야 진짜 이 정도면 총동원 아닌가요? 네, 총동원이네요. 그냥 끌 수 있는 거 다 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서의 군부대 부지, 독산의 공군부대, 남양주의 군부대. 야 이거 우리 국방 나라 누가 지키지 이거? 진짜로 이게 이제 드론이 지켜야 되나? 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대학교도 이전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총력 투쟁을 해야겠다라는 내용도 서울의료원 부지들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6만 호가 나옵니다. 느낌. 많진 않죠. 6만 호가 적다. 네. 우리 카프카님은 6만 호가 적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 효과라고 한다면 집값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없다. 이제 이게 우리가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또 다 알고 계시지만 공급에는 시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네. 바로 또 영향을 주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우리 카프카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는데 자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실현 가능성.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발표하고도 그 마곡에 빈 땅 하나 어차피 개발할 거 하나 개발한 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을까? 태능 CC 만세대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국가 땅인데 그냥 쉬울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님비를 나쁘게 말하면 지역 이기주의가 되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 자기 권리입니다.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있으면 나도 가서 산책도 하고 우리 반려견 데리고 하는데 거기 공공 아파트 지으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겠습니까? 국가를 보면 좋으나 개인을 보면 안 좋은 게 이제 님비 현상인데 그걸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이제 현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됐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반대해도 우리 밀어붙일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거야라는 강력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자신감, 의기가 충만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 있다. 언제? 이제 언제입니다.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뭐 2028년, 9년 착공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공사하는데 물론 세대 수가 작으면 빨리 끝날 수는 있는데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임기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 입주한다. 그러면 지금 2026년 올해 2017년, 8년 갈수록 서울의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2025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4만 3천 호 정도 나왔고요. 올해 2026년에 입주 물량이 2만 8천 호 줄어드는데 그것도 임대 물량 포함입니다. 순수 분양 물량으로만 따지면 올해 한 17,000호 정도 되고 2027년 내년에는 뭐 11,000호 정도로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나오는데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지? 좋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 야, 2030년 이후에 여기 입주 물량 나오면 좋잖아. 기다려봐. 5년 기다릴 수 있잖아. 5년 금방 가. 나이 먹으니까 금방 가긴 하더라. 네. 금방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은 5년이 굉장히 깁니다. 5년 후에 나올 입주 물량을 기다려라고 하면 솔직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야. 입주가 2031년, 32년이고 분양은 2028년 할 수 있어. 야, 3년 후에 분양 기다릴 수 있잖아? 그래. 3년은 한번 기다려 볼까? 3년 동안 집값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겠으나 기다려본다? 좋아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보는데 또 문제가 있죠. 나한테 당첨될 수 있는가? 그림의 떡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6만 호 중에 이게 다 분양 물량이 아니에요. 아마 현 정부의 성격을 보게 되면 공공 분야. 네. 공공 임대 이런 거 엄청 많이 넣을 겁니다. 신혼부부 청년들 많이 넣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저는 3분의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만 원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한번 뚜껑 열어봐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절대 일반 분양을 많이 빼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 중에도 이제 특별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내가 당첨될 수 있느냐. 그리고 당첨이 되면 가격은 저렴하게 나올 것인가. 반값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네. 요즘 공공도 비싸게 나오거든요. 3기 신도시도 전용 8사가 이제 8억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서울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3기 신도시가 8억 얼마나 오면 여기는 아무리 적게 나와도 10몇 억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10몇 억은 그림의 떡인데 요즘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거지? 대출이 뭐 6억, 4억 얘기 나오는데 그럼 자기 자본이 기본적으로 한 6억, 8억 정도는 잡고 있는 분들이 당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청년 신혼부부가 이거 당첨돼도 쉽지 않겠다. 물론 당첨되면은 좋긴 하겠죠.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믿고 기다려도 되나? 계획처럼 진행이 될지도 일단은 의문. 뭐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생각하니까 약간 퀘스천 마크. 뭐 확률은 노력한다고 하니까 반반. 설사 나오더라도 나한테 그림의 떡이다. 그러면 이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부족한 3년 동안은 어떻게 견뎌야 될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아마 많은 분들은 쓱 보고 그냥 뭐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좋은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국제 업무지구, 캠핑캠 이런 자리에 과연 공공주도의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옳은 일일까? 여기는 차라리 서울을 상징하는 업무용 빌딩과 공원과 뭐 이런 서울 시민 또는 전국에 있는 서울은 뭐 전국의 도시 글로벌 도시니까 요즘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제2의 코엑스 같은 저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여기에 임대 아파트 지어서 좋아요. 다 양보합니다. 다 양보해가지고 좋아. 다 좋은데 그래서 서울 집값 안정시킬 수 있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자, 6만 호가 올해 2016년에 6만 호가 그냥 입주가 돼요. 라고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올해 한 2만 8천 호 정도에서 6만 호 더하면 10만 호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니까 안정이 되는데 되더라도 6만 호가 일시에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6년에 걸쳐서 1년에 만 호씩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1년에 4만 7천, 4만 9천 호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집값 천정부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토막인데 1년에 만 호씩 더 나와도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가 문제다? 서울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과잉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요를 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 수요 어떻게 분산하죠? 박정희 정부 때처럼 강제 이전이라도 시킬까? 강남 개발이 강북에 있는 강북이 그 당시 이제 서울이었으니까 강제 이전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이전해요? 그래서 신도시 다 개발했는데 꽉 찼어. 지방으로 가라 그러면 가나요? 결국에는 지방의 수요가 서울에 올라오지 않도록 지방의 양질 일자리들 막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자리 다 미국으로 가는데 지금 지방에 물론 방향성은 최근에 뭐 5극 3특 해가지고 뭐 특별시 통합 특별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4년 동안 20조 각 특별시에 쏟아붓겠다라고 하는데 그 20조가 기업 인센티브로 다 가도 모자라는데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 기업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선심성 행정으로 쓸 겁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 생각해 보면 도시재생 뉴딜이 문재인 정부 1호 부동산 공약이었는데 1년에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쏟아부어서 도시를 재생하겠다고 했는데 50조를 다 쓰지는 않았고 제가 듣기로는 한 10조 정도는 썼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디 갔어? 10조 어디 간겨? 10조면은요 신도시 하나 개발하고 남는 돈이거든요. 신도시 2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간겨? 벽화 그리는데 돈을 왜 그리 많이 쓰는지 저는 누군가는 다 타먹었을 것 같은데 닭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닭 벼슬 때 없어지고 돈이 다 그렇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방특별시도 대기업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게 서울에 있는 걸 이전하게 되면 또 서울에서 반발하기도 안 좋으니까 새로운 투자 미국에 투자하듯이 지방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토지도 무상 제공해주고 세금 감면해주고 어떻게든 가게 되면 지방도 잘 살게 되고요. 지방이 잘 살게 되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수요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윈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정책들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 과잉의 상황이라면 양극화의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세금도 이제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또 매물이 또 잠기거든요.
입지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까지 잠기는데 이 정도 물량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역부족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 선거가 이제 또 곧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한 또 비판 여론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가 대책은 이제 세금이죠. 대통령께서 이제 워딩을 주셨으니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 기조가 바뀌었어요. 1월 중순만 하더라도 세금 규제는 뭐 증세의 수단이다.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부동산 시장 내가 지켜볼 거야. 니들이 선을 넘게 되면 내가 세금 규제 한다. 좀 지켜봐. 조심해. 라는 경고 정도로 이제 그쳤고 취임할 때도 그랬잖아요.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른 대출 규제나 다른 카드 많아. 그거로 집값 잡고 세금을 하지 않을게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조가 한 6개월 이어졌거든요. 근데 1월 21일부터 대통령의 기조가 바뀝니다. 계속 강한 워딩이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세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일몰인데 그걸 왜 된다고 생각하냐? 라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2022년부터 계속 1년씩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번에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이걸 몰랐을까? 알았죠.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 잘못도 있다. 관행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어서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5월 9일 일몰 100일 정도 남기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안 하겠다. 연장 안 해주겠다. 중과세 부과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100일 안에 팔아라는 얘기인데 다주택자들이 100일 안에 물리적으로 파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계약하고 잔금하는 것도 100일인데 그래서 정부도 살짝 한 발이 물러나서 우리가 시간은 좀 더 줄 수 있어.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돼. 잔금 안 해도 돼라고 살짝 뉘앙스를 이게 약간 좀 여지를 남겨주는 게 결국에는 아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다. 가장 좋은 건 저는 6월에 취임할 때 차라리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1년 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연장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토지거래가 구역도 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사람은 5월 9일 작년 같으면 이제 내년이 되는 거죠. 2025년 6월 입장에서는 내년 5월 9일,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은 파세요. 그 후로는 굉장히 괴로워질 겁니다. 보유세도 올라갑니다. 양도세도 중과세 됩니다. 파세요. 라고 하면 1년 안에 팔 수 있는데 늦어도 11호 대책 때 했어야죠. 6개월 정도 남기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고민했겠죠.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괜히 세금 규제하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민감한 그렇잖아요. 세금 규제하게 되면 그 한강벨트 지역들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보유세도 당연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에 영향을 줘서 어떻게든 이제 이론적으로는 1년 연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강한 워딩이 나온 배경에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공급 대책이 알맹이가 없고 97 대책이 재탕, 리바이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강한 워딩을 낸 것 같고요. 또 그 배경에는 이제 그런 게 있죠.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이제 목표 달성했죠. 주식은.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가 이제 부동산. 그리고 코스피가 중요하잖아요. 지지율에서도 중요한데 주식은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계좌 개설을 했습니다. 안 하다가 뭐 굳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김구라 씨하고 이제 유튜브 그리구라 채널 같이 하는데 자꾸 계좌 만들어 가지고 초보 투자자의 뭐 이런 거를 보여줘야 방송이 재밌다고 해가지고 방송을 위해서 제가 이제 계좌 텄는데 트니까 오르대. 샀는데 좀 올라가더라고. 이 재밌대. 근데 아무튼 이게 조금만 떨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빼야겠다. 그렇죠. 사람 마음은 그렇거든요. 주식은 원래 이게 장기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5천, 6천 이렇게 뭐 가다가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5천 갔잖아요. 4,500만 떨어져도 이제 난리가 날걸요. 2,600 시전은 이제 끝났고 잊어먹었고 5천에서 4,500만 가도 난리가 날 겁니다. 5,500 가잖아요. 5천 가도 난리가 납니다. 그게 원래 심리입니다. 집값도 똑같아요. 10억 가는 집이 20억 가다가 15억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하고 주식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그 자금이 무빙,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이라면 이 집값, 주택 문제를 잡아야만 안정을 시켜야만 이 자본 무빙도
막을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도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방치하면 안 되겠다. 여전히 집값은 안 잡히고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여전히 0.2%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1호 대책 가지고 결국에는 집값, 서울 아파트 값 못 잡았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승부수를 던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 나오고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가구역까지 나오고 이제 세금까지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모든 카드는 다 동원이 됐다. 그러면 후속 대책은 이제 대통령께서 워딩은 주셨고 이제 답은 냈잖아요. 대표가 회사 같으면 사장이 발표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무진이 다듬어서 조만간에 아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들 지금 오늘 대책에 세금이 안 나온 이유는 1세대 1주택자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마 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요거는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되니까 추가 대책. 네 번째 대책은 공급 대책이 나왔고요. 이제 다섯 번째 대책은 이제 세금을 좀 다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 혜택 줄이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다섯 번째 대책을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도 발표가 됐고 지방선거도 또 예정되어 있고 또 앞으로 추가 대책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26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혼돈이에요. 이게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상승 가능성이 좀 높긴 했거든요. 일단 일주 물량도 부족하고 유동성도 많고 분양가도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직방이나 부동산 R124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방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10명 중에 7명은 사고 싶다. 부동산 R124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상승 전망이 높았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금리가 인상 기조로 QT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이런 기존이 유지가 되는데 일단 판은 한번 흔들었어요. 대통령께서 양도세 중과세 안 하겠다. 보유세도 올릴 수 있다. 강한 워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집을 사려는 분들은 고민되겠죠. 야, 세금 올린다는데 지금 내가 집을 똘똘한 한 채를 가려고 하거나 무주택인데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일단 고민에 좀 빠집니다. 야, 이거 해도 돼?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이제 가족인데 그 경기도에 사시는 분입니다. 돈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아들 집도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 마음도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약간 박탈감? 서울 집값만 올라가니까 경기도에서도 이제 핵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 서울에 재개발 구역 중에 1+1이 나오는 구역을 사서 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하려는 작전을 이제 세우고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중과세 하겠다고 하니까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1+1은 이제 2주택이 되는 거니까 부담스럽죠. 그럼 기존에 집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홀딩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영향은 준다 매수자한테. 그러면 집 주인들은요. 다주택자들 중에 5월 9일까지 이제 팔아라고 하니까 토지거래가 구역에 묶인 전세 집은 못 팔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주택 시장이 이제 매물은 나오고 매수자들은 주춤하면서 소폭 하락 정도는 충분히 왜냐하면 정책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확실해지겠네요. 왜? 양도세율이 최고 82.5%입니다. 10억 남으면 아마도 일반적으로 한 7억 5천 정도. 7억 5천 정도. 그러면 우리 카프카님은 10억 남았어. 내가 20억에 사가지고 이제 30억이 됐네. 팔려고 해요. 2년 만에 10억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이거 운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운이 좋아서 20억에 샀는데 30억에 갔으니까 이건 운이 좋은 거지. 뭐 나의 실력은 아니니까. 그래. 운이 좋으니까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지. 국가의 반 정도, 5억 정도는 세금 내고 내가 5억 정도는 가지고 갈래. 장기 보유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또 사정이 있으니까 팔래. 그래 5는 줄게요. 우리 동업해요 그냥. 5 안 돼. 7.5를 내. 7억 5천 내. 너 2억 5천만 가져가. 야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가져갈까? 10년 보유하고 혜택을 더 받는 게 낫지 않아? 그게 훨씬 낫죠. 이제 그런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물이 잠기게 되죠.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까지 잠기면 공급 절벽. 그럼 수요는
이 공급 대책을 보고 수요가 이제 마음에 안정이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수요자들 안정이 될까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사야 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생각해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하고 이제 거의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세금 규제하고 대출 규제하고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 뭐 임대사업자들 혜택 다 없애고 마지막에는 토지거래가 구역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정책만 본다면 문재인 시즌 2거든요. 똑같아요. 이제는 똑같아졌어. 처음에는 세금 규제도 안 한다고 하고 뭔가 좀 달랐거든요. 달랐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똑같은 길을 이렇게 딱 만나버리니까 똑같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은 올랐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는 저평가에서 집값이 이제 고평가로 올라갔는데 지금 또 비쌉니다. 안 비싸다는 게 아니에요. 비싸요. 근데 통계를 보면 전국이 다 오르지 않아요. 올라가는 곳들만 오르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저는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겠다. 진짜로 이게 억눌러서 수요를 눌러서 해결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중2병 걸린 아들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애를 키워봤으니까 답 안 나옵니다. 중2병 걸리면은요 이제 방법이 막 좋은 의도에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막 야단을 쳐요. 막. 애가 듣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공부하기 싫은데 안 듣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듣고요. 그러면 마음 속에는 막 이러면 저것이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리고 싶다. 근데 애를 그렇게 강하게 하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뜻대로 공부 열심히 할까요? 삐뚤어질 수도 있죠. 완전히 엇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제어 불량 상태가 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제어 불량 상태가 뭐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멘탈이 나가서 애가 헷가닥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유세 찌라시 보게 되면 뭐 3% 연 3%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집주인들은 판다. 예를 들어서 못 견디니까 팔아야 되잖아. 매수자들 안 사요. 연 3% 내고 누가 삽니까? 안 사면 집값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집값은요 5 아니면 X예요. 중간이 없어요. 보합은 집주인들이 가격을 높여서 거래가 안 되거나 가격을 내렸는데 매수자가 안 사면 이제 멈출 수는 있는데 한번 하락을 하게 되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은 사실상 상승, 큰 폭의 상승이나 큰 폭의 하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큰 폭의 상승은 포모 현상이 생기고 상대적 발탕감이 생기고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머리가 더 아파요. 세수도 감소하죠. 은행권들 다 부실 채권 생기죠. 내수 경기 침체되죠. 소비도 위축이 되죠. 집값 떨어지는데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내 집값 메워야 되는데. 그리고 세금이 연 3% 나오면 주식 팔아서 세금 내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니까요. 정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연 3%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찌라시가 도는 건 저는 공급 대책이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경고를 좀 주는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026년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5월 9일까지는 소폭 하락할 수도 있다. 5월 9일 지나면 매물이 잠긴다. 그러면 막 폭등은 아니더라도 하락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보유세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관건인데 뭐 연 3% 때려서 죽여버리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죽여버리면 이제 폭락인데 폭락하면 아마 잃어버린 30년 확정. 이제 우리는 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길로도 저는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금이 안 되거나 필요 없는 분들은 저는 사라고 안 합니다. 아니 필요 없는 사람이 왜 사 집을.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항상 저는 저스트 두 잇을 외쳤는데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죠. 네. 그러면 언제? 4월. 사람이요. 이제 5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세대로 내놓는단 말이야. 아니면 살짝 놔줘 하다가 이제 한 달 남잖아요. 급해. 집주인들 중에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뭐 좀 준비가 되거나 안 팔아도 되는 분들도 있고 안 팔아도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나 안 팔래. 아니면 자식한테 정리할래. 뭐 하지만 버티는 분들도 있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월세로 돌리는 분들도 있는데 팔아야 되는 분들은 시간이 쫓기잖아요. 마지막에는 호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사야 되는 분들은 급하지 않은 분들은 5월 9일이니까 4월부터 금매가 좀 우리가 생각보다 좀 더 나오지 않을까. 5월 9일 지나면 이제 금매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중과세 됐기 때문에 다 매물을 회수합니다. 뭐 어떻게 뭐 중과세 맞아야지 뭐. 중과세 맞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뭐 정리하거나 이런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월세가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금매 노려보자. 전략. 네. 이번에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방 다주택자분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서울 수도권으로 좀 전세 낀 매물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이런 전략으로 바꾸는 걸 어떻게 좀 보시나요? 하고 싶었죠. 여전히 그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이제 정책이란 걸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주식하고 다르게 주식은 그냥 사면 그냥 주문하니까 딱 돼버리는데 부동산은 이게 뭐 대출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이제 구매 욕구라는 게 이제 나 사고 싶어. 부산 집을 정리하고 서울 집을 사고 싶어라는 이제 계획이 생기고 욕구가 생기면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 집이 팔리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은 계획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팔고 그 돈으로 가능하냐? 부족하면 대출을 얼마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전세 끼고 전세도 무이자 대출이니까 이제 이런 전략인데 지금 서울이 대출 규제로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25억 넘어가게 되면 이제 2억. 이것도 집값 올라가면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2억, 25억에서 15억 구간은 4억, 15억 아래 구간은 6억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으나 대출 한도 줄었고 LTV DSR까지 걸려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소득이 이제 확실히 되는데 프리랜서나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이게 신고에 따라서 소득이 다르게 잡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6억이라고 해도 6억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를 끼고 사야 되는데 뭐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가 구역이기 때문에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선택지는 뭐가 있느냐? 빌라, 재개발 빌라를 사거나 아파트만 이제 토지 전체가 묶였으니까 아니면 뭐 빌딩 같은 걸 사든가.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부산에 아파트 팔고 서울에 빌딩 사는 것도 그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 빌라 투자하려니까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는 지역에 10년 동안 또는 10년 이상 자금이 묶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러면 선택지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다른 지역에 지금 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묶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 지역들로 못 들어가게 되고 다시 5월 9일 이후로 매물이 잠기면서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돌고 돌아서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이 저는 키높이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노원구가 좀 많이 올랐긴 했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12월에 미미산 같은 경우 그 월계동에 19억 6천 정도 거래가 되다가 1월에 뭐 11억 거래가 되고 호가는 12억 5천 부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도 이제 막 거래가 늘어나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경기 인천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양도세 중과세 공급 대책 뭐 강하게 이렇게 워딩도 주고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확산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확산될 것 같습니다. 왜? 아니 다주택자 규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물론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5월 9일까지는 경기 인천에 집 가진 사람들은 좀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거든요. 2016년, 15년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가 올라서 결국에는 2018년, 19년 넘어가니까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확산이 되고 2020년 넘어가니까 지방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올랐던 경기 인천 지역으로 투자하거나 또 하나의 전략은 굳이 수도권에 가야 돼? 지금 수도권에 규제가 이렇게 많은데 대출 규제에 토지 거래가에 야 쟤들 규제에 저렇게 때리면 답 안 나와. 결국 원정 투자 들어올 수도 있어. 최근에 부산 또 해운대 광안리 쪽 대구 수성구 쪽은 움직여요. 이미 조금씩 움직이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에 원정 투자 들어가려다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괜찮은 좋은 아파트 위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마도 서울을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 투자는 하고 싶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주식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뭐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서울에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부산, 대구로 저는 눈 돌릴 것 같습니다. 왜? 거기는 규제가 없어요. 전세 끼고 사도 되고요. 대출도 잘 나옵니다. 그러면 가만 아무리 양극화라도 진짜 서울만 올라갈까? 부산, 대구, 광주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저수지 이론이잖아요. 중심부부터 물이 차고 이렇게 차고 올라갑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 꺼지지 않나. 지금 유동성 장이잖아요. 지금도 돈 굉장히 많이 풀고요. 설전에 뭐 또 뭐 준다는 소문도 있던데 소고기 사 먹어야지. 뭐 이렇게 그럼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중간선거 전까지도 돈 더 많이 풀 것 같은데 우리도 많이 풉니다. 결국엔 유동성이 이렇게 넘치는데 지방으로 안 가겠습니까? 서울을 틀어막았잖아요. 강남을 틀어막고 서울을 틀어막고 이렇게 틀어막으면 결국에는 그 돈이 물길이 약한 고리를 파고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으로도 간다. 그러면 지방 어디? 중소도시들까지 가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2021년에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경북, 경산 막 이런 데 다 올랐단 말이에요. 막 중소도시들 인구 뭐 몇십만 되지도 않은 도시들 다 올라. 그게 이제 마지막 물길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단계까지 안 갔잖아요. 대도시, 광역시가 많이 올랐어. 그 다음은 중소도시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경기도 핵심 지역, 서울 한강벨트 지역과 나머지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올랐고 노도강이 이제 꿈떡꿈떡 되고 있기 때문에 안 올랐던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순서가 왔는데 그럼 순서 따라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 평촌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올랐던 삼본, 중동, 일산 일기 신도시 중에는 뭐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물론 분당보다 좋아질 리는 없다. 하지만 키는 따라갈 수 있다. 인천 신축 아파트부터 키 따라가고 구축이 따라갑니다. 지방 5대 광역시 있잖아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뭐 세종 이런 지역들 먼저 반등하겠죠. 반등하고 그게 반등하고 나면 중소도시로 가는데 지금 중소도시까지는 가지 마시고 일단 광역시에서도 좋은데 대구도 수성구 쪽으로 또는 미분양도요. 찾아보면 대구나 뭐 지방의 부산이나 보면 최근에 분양가가 제가 또 청약 홈을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에서 또 분양 물량이 하나 나왔더라고. 제주도 브랜드 아파트 아닙니다. 얼마지? 보니까 얼마 전에 전라도 해남에서 4억 5천 나와가지고 제가 와 전라도 해남 또 전용 84가 브랜드도 아닌데 4억 5천이냐? 제주도는 한 5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난 번화가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브랜드도 아니에요. 뭐 이편한 세상이나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롯데캐슬 이런 것도 아닌데도 5억 나왔다. 보통 브랜드는 10에서 20% 정도 더 올리거든요. 그럼 이게 브랜드였으면 5억 5천 6억 정도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시 미분양 중에 의외로 저렴한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들은 소진되면 또 미분양이 소진이 되거든요. 빠르게. 그러면 이런 미분양들 광역시의 브랜드 아파트 입지도 좀 괜찮은 곳들 찾아보시고 혹시라도 미분양이 있으면 가격대가 제주도도 이제 5억이다. 브랜드 아파트들은 6억 정도 최소로 나온다. 그렇게 따지면 뭐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 아니면 역세권 주변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는 5억, 6억이 지방의 비브랜드의 기준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광역시 인프라 좋은 브랜드 아파트는 혹시라도 뭐 6억짜리가 있다, 5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저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아파트들은 물론 그게 뭐 몇십억에 가진 않겠죠. 근데 자 6억짜리 샀는데 지방은 대출도 잘 나오잖아요. 자기 자본 뭐 한 1억, 2억 가지고 대출 받아서 사서 나중에 전세를 돌리면 한 1억, 2억 투자하는데 오르면 또 1, 2억 금방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2억 투자해서 1억, 2억 먹는 거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도 고민해도 되겠다. 단 준비가 되고 필요한 분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나 10억 있는데 뭐 미분양 5개 사야지. 저는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길이 막혔다면 그런 식으로 일단 하나 투자했다가 나중에 여차하면 팔고 또 내 집 마련하는 전략. 어떻게든 우리는 돈이 부족하니까 언제까지 공공임대 아파트 떨어질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좀 하시고요. 일단 지금 주식 장이 좋잖아요. 그리고 2026년에 또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5천 갔기 때문에 뭐 코스닥이 당연히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투자하셔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종잣돈을 만들어야 된다. 왜? 내 집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뭐 투기가 아니라 내 인생, 내 가족의 평생 주거 안정과 이거 하나 보험 삼아서 나중에 여차하면 또 이게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내 집 마련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구사하는 2026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6년에는 지방에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시네요. 전반적으로. 저는요. 2026년 아니면 또 뭐 7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반응 속도가 좀 빨라요. 옛날보다 더 빠르지 않아요?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가 빨랐고요.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문재인 정부보다도 지금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문재인 정부 때 4년 5년이 걸렸다면 한 4년 정도 걸렸죠. 3, 4년 걸렸다면 지금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다. 2025년만 보더라도 뭐 정신 없잖아요. 막 옛날 같으면 강남 오르고 마용선 갈 때까지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요즘은 실시간으로 몇 달 만에 바바바바바바바 움직이는 거 벌써 노동관까지 갔거든요. 1년 만에 6개월 만에 그 1년 6개월 만에 노동관까지 간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서울 수도권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좀 지금이라도 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물길이 들어올 그럴 지역을 찾는 게 더 나은지 좀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자기 자본이잖아요. 네. 저는 뭐 투자는 좋은데 하면 좋지. 한강별도 누가 좋은 거 몰라? 근데 자금에 맞춰야죠. 자기 자본과 대출과 전세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구매 능력인데 이게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습니다. 진짜 원활하지 않아요. 부모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들, 자기 자본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마음에 드는 곳, 좋은 곳,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벨트 지역들 또는 경부벨트, 분당, 과천 들어가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안 된다. 안 되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충분하다. 근데 많이 올랐어. 한강벨트. 들어가도 돼. 주식과 아파트는 다릅니다. 주식은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보면 주식은 3주 전에 뭐 사라 그래. 그래서 샀어. 근데 3주 지나면 또 팔아래. 왜요? 그거는 모멘텀이 끝나가지고 이미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른대. 그러면 또 팔아요. 또 한 15% 떨어지면 뭐가 또 달라졌대. 뭐 실적이 떨어졌거나 모멘텀이 팔아야 되는데 주식은 끊임없이 사고 팔아. 그래서 증권회사들이 돈 버나 봐. 사고 팔고 수수료 받고. 자, 주식은 호흡이 짧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호흡이 깁니다. 10년 보유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10년 보유할수록 수익이 커져요. 왜? 이제 거주도 해야 되잖아. 나라에서 거주하래. 이제 또 거주까지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팔 때 양도세 내는데 짧잖아요. 세금 많이 내요. 올라도 세금 내다 보면 중과세 아니더라도요. 생각해 보게 되면 집 살 때 취득세 1에서 3%, 다주택자들은 12%까지 올라가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공제도 안 됩니다. 대출 이자도 또 내야 되죠. 기회비용도 있고 팔 때 양도세도 기본 세율이 6에서 45%입니다. 6%는 1200만 원 구간이니까 의미가 없고 최고 세율이 45%인데 중과세가 되면 75%, 최고 지방세까지 하면 82.5%.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되죠. 거주하라고? 거주하면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게 남습니다. 그러면 거의 양도세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올라도 20억 올라도 매달 안 내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정부가 그렇게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사서 10년 가지고 가는 전략인데 자금력이 충분하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많이 올랐죠. 인정. 안 오른 거 아니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길게 보면은 진짜 서울 집값만 올랐을까?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1995년과 2025년을 따져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이 한 13배 정도 올랐어요. 우리가 압구정 집값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압구정. 아파트 하면 압구정. 로또 10번 맞으면 압구정. 압구정 9배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간 것처럼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압구정이 최근 10년간 많이 올라서 그래요. 최근 10년간 많이 올랐고 30년을 보면 9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안 올라가는 구간은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고 금값 최근 한돈에 이제 금반지 사준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5만 원 했습니다. 95년도에 4만 원 했나 5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 올랐어요. 5만 원에서 100만 원 20배. 금값 20배 올랐습니다. 짜장면이 한 10배 가까이 9배. 요즘 짜장면 값도 8,000원 9,000원 하니까.
짜장면 한 7, 8배 올랐습니다. 제일 안 올랐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신라면 2.7배 올랐습니다. 농심, 삼양 욕하면 안 됩니다. 네. 2.7배, 30년 동안 2.7배, 3배 올랐습니다. 진짜 라면 값은 올려도 됩니다. 이런 말하면 욕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하면 네. 너무나 저평가된 게 라면입니다. 옛날에 라면 비쌌거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신라면 1,000원 안 하잖아요. 1,000원 가지고 이렇게 배부르게 먹는 음식이 어디 있어. 그렇게 따져보면 자 서울 아파트만 많이 올랐냐?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많이 오른 거 오케이. 근데 10년 보유 전략이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10년 후를 바라봐라.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갔어요. 화폐 가치 생각을 해봐도 인플레이션 생각하면은 이게 내려갔다? 와 그러면 뭔가 대한민국에 일본처럼 뭐 큰일이 생긴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이거는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 되면 주식도 망가져. 부동산도 망가져.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 이 주식은 이미 마탱이 간 거예요. 이거는. 뭐 나머지는 안 봐도 뻔해요. 내수 경제는 이미 침체됐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10년 후는 올라가 있으니까 장기 보유 전략. 이제 국가 정책도 정부 정책도 장기 보유 실거주하라고 하면 하세요.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은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잖아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박근혜 정부 때는 10년 보유하면 80% 줬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10년 보유하면 40%, 거주하면 40% 나눴는데 지금 이 거주 40%도 줄이겠다고 하니까 뭐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부 정책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따라가야지. 따라가세요. 그냥 거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주하게 되면 서울은 자연스럽게 전세는 더 없어집니다. 좋은 지역들은 집주인이 거주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 가격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갑니다. 보유세 올리면 전세 주던 집을 나중에 계약 끝나면 월세로 전환하거든요.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집값 올라가고 전세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고 우리 서민들 더 힘들다. 부자들은요. 세금 올라가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부자들은 짜증이 나고 서민들은 힘들어집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자기 자본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하는 게 맞다.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규제 지역에 장기 보유 돈이 되면 들어가시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어차피 저수지로 키 맞추기는 합니다. 물론 좋은 지역보다 형님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는데 형님이 키가 좀 커지면 동생도 일정 부분 비슷한 비율로 따라는 가니까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들 상대적으로 많이 2021년 대비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해도 된다. 아니 이게 투기 같으면 주식 같으면 어떻게 막 더 올라가고 모멘텀이 좋은 부동산은 내가 좀 살기도 사는 목적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근데 이제 지하철역이 좀 가까우면 좋겠고 신축이면 좋은데 신축이 비싸면 뭐 구축이라도 이런 학교 좀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가 만족하는 기준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굳이 필요가 없어 내 집 마련이 당장은. 네. 근데 언젠가는 하고 싶은데 주식도 투자하고 있는데 뭐 여유 자금이 한 2억 있는데 이걸 주식만 올인하기보다는 좀 분산 투자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1억 2억으로 뭐 서울에 재개발 뭐 빌라 같은 거 사도 되고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수도권에 뭘 찾아봐도 되고 재개발 빌라도 구리수택 이지구라든지 찾아보면 한 3억 정도를 할 수 있거든요. 지방도 미분양 한번 사볼까? 뭐 지방에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은 폭등하지 않는 이상 안 들어오니까 지방에 미분양 하나 사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해볼까? 충분한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 막 올라가 그럼 팔아야죠. 네. 왜? 그 다음 규제가 또 들어오니까. 그러면 지방은 사실은 그렇게 해도 저는 그럼 이게 투기인가? 지방에 지금 미분양도 많은데 사주면 땡큐 해야지 무슨 투기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기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집 사라고 했는데 그때 강남 아파트 사신 분을 투기꾼이라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1억이 있는데 막 무자본 갭 투자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차 막 20채 투자하고 이거는 저는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미분양 투자하더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금력이 부족한데 주식 한 1억 5천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나머지 자금 뭐 한 주식이 많이 올라가지고 3배 올랐어. 예를 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2억 회수해가지고 뭐 지방 미분양 하나 사도 되고 나머지 또 주식 돌리고 이런 전략들은 저는 필요하지 않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기분 좋죠. 네. 기분이라도 좋아야죠. 충분한 전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너무 오른 서울보다 이 경기도 또 인천에서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지역을 한 세 군데 정도만 꼽아 주시죠. 일단은 경기도에서는 저는 호재는 기대감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분당 평촌은 어차피 뭐 너무 비싸죠. 너무 사벽이고 용인 수지도 제가 작년에 좋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좀 무섭습니다. 진짜로 뭐 감당하기 어려운데 돈 있는 분들은 뭐 성남 재개발 쪽 성남에도 재개발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원이나 뭐 이런 쪽에 찾아보면 재개발 구역들이 있고 1기 신도시에서는 3번 중동 일산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 아파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축이 먼저 오르거든요. 그럼 인천 쪽에서는 신축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신도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것들 송도, 금단, 청라 뭐 이런 지역들 금단도요. 역세권 주변은 뭐 7억 8천 뭐 이렇게 하는데 지하철역에서 떨어지면 5억대도 있더만 내 찾아보니까 입주 한 3년 4년 된 거. 아니 제주도 전라도 해남도 이제 5억 나오는 시대에 금단 신도시에 5억이 웬 말이요. 그러니까 전용 84가 그런 거 거주 목적으로 또는 전세 끼고 매덕 있는 사람도 사면 뭐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오르면 1, 2억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축 아파트들 좀 눈여겨봐도 되겠고 경기도의 재개발들 뭐 성남의 재개발은 모든 지역이 다 잘 되지는 않는데 일단 성남이 제일 잘 되고요. 물론 비쌉니다. 비싸도 찾아보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성남, 구리, 수원 뭐 이런 지역들이 그나마 재개발이 좀 되는 지역입니다. 평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평택의 미분양이 좀 줄어요. 삼성 반도체의 힘에 주는데 평택은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데 최근에도 이제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가격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평택에 브랜시티라고 있는데 고도 국제도시 있고 교통은 좀 불편해요. 지하철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편한데 브랜드는 좀 5억 넘는 것 같고 비브랜드는 5억 이하도 있더라고요. 4억 얼마짜리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해남하고 똑같은데 평택의 도시개발 지역이 해남하고 비교할 지역인가? 그렇게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건축비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에는 사실상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가에 주워 먹는 개념인데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죠. 나중에 이제 미분양도 소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미분양이 소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신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반도체가 뭐 단기간에 나빠질 이유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택의 미분양도 저는 좀 눈여겨봐도 좋겠다. 약간 수도권인데 수도권 아닌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이나 제주도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이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들도 저는 눈여겨봐도 되겠다. 신축 아파트는 앞으로 희소합니다. 이게 건축비가 계속 올라. 지금 또 방송하는 사이에도 건축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율이 뭐 최근에 약간 조정되긴 했는데 환율이 근본적으로는 쉽게 떨어지기 어렵고요. 최근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쪽에도 이제 정보가 있잖아요.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긴 하는데 여차하면 마음의 준비는 1,600원까지는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위기감을 가진 상황인데 1,600원이면 건축비 더 많이 올라갑니다. 수입 자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들은 저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그리고 도시개발 지역이나 가급적이면 신도시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에 등기는 쳤는데 경기도가 직장이어가지고 경기도에 또 전세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죠. 네, 이런 분들은 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서울의 집에 등기를 쳤다는 얘기는 전세를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마도 이제 이 정책이 거주 의무가 생기기 전에 등기를 친 경우겠죠. 네. 야,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거 아닌가? 지금은 이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토지 거래가 때문에 전세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든 샀어. 전세 있는 집을. 잘 샀네. 진짜. 그러면 자, 본인은 경기도에 전세를 살고 지금은 이제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막았잖아요. 야, 너 경기도에 살면서 니 왜 전세 끼고 서울에 전세 끼고 살아? 서울은 지금 공급도 부족해서 난리인데 경기도 그냥 사. 경기도에 사지 네가 왜 서울까지 올라오냐? 라는 게 지금 정부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서울이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인데 공급이 쉽게 해결이 안 된다.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힘들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지금 길이 막혔는데 왜 막혔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투자하기 유리하니까 정부가 막았구나. 그러면 10년 보유 전략이니까 10년 후에 물론 서울 집값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2016년에는 다른 지역이 안 올랐던 데가 따라 올라갈 수는 있는데 10년 후를 보게 되면 결국은 얘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서울에 내 집 마련 잘 했다. 그리고 미리 했기 때문에 일단 전세 그 힘든 토지 걸어가고요. 언제 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출퇴근이 좀 피곤할 수는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서울 입주할 수 있으면 입주해도 되는데 그 생각해 보면 서울에 입주하려면 아마도 경기도에 전세에 거주하는 게 아마 수억 원의 자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겠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아끼는 조건으로 내 몸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실제로 제 후배 중에 이제 그런 후배 내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집이 좀 살아요. 남자 집에 자산이 또 좀 있고 해. 근데 부모님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자주 보러 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힘들어. 제발 시어머니들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자주 오면 요즘 며느리는 힘들어요. 너무 자주 와. 그래서 며느리가 화는 못 내지. 근데 이제 시어머니 가고 나면 남편한테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올 때마다 또 아기 키우기도 힘든데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간식도 드려야 되고 눈치도 좀 봐야 되니까 내 몸도 힘든데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중간에서 엄마 오는 걸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고 손주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야, 너 요즘 사는 집 누가 해줬어? 엄마가 해줬는데요. 나중에 네 외아들이지. 예. 엄마 아빠 재산 누구한테 갈 것 같아? 저한테 오죠. 그거 받는 죄야. 그냥 대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 와이프한테도 얘기해. 이 집 누구한테 가? 아들한테 가지. 당신 아들한테 다 받을 건데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그 대가 치고는 내가 집을 샀으면 뭐 해야 돼요?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전세를 주든가. 은행 이자 내는 것보다 시어머니 한번 찾아오면 이자 퉁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돈으로 생각하면. 이자 150만 원 내는데 시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 온다. 그러면 올 때마다 50씩 차감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자 200, 올리금 200 내면. 너무 좋지 않아? 이게 50만 원 대가야. 그러면 시어머니 와서 밥 해드려도 50만 원이면 퉁치겠다. 근데 시어머니 그냥 올까? 뭐 먹을 것도 좀 들고 올 거잖아. 그러면 저는 차라리 욕을 해야 된다. 시어머니 오실 때 반찬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갈비 좀 해오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들 먹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네. 이런 전략. 그러니까 항상 포지티브 이펙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분 또 출퇴근하는데 경기도 버스에서 막 지하철 버스 타고 힘들잖아요. 돈 아끼는 길이다. 이거 돈이다. 내가 버스 한번 탐으로써 버스비는 요즘 카드로 찍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몇천 원보다도 나는 지금 몇십만 원 벌고 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좀 다니시면 이분은 운이 좋아서 잘 된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대. 토지 거래가고 길이 막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길이 막힌 분은 어차피 서울에 못 들어가고 대출도 안 나오고 전세 끼고도 못 사니까 실제로는 자금력이 많은 분들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토호제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언제 풀려?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목배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수요가 움직이는 지역들 순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도 호재가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 안산이 인구가 60몇만인가 정도 되나? 80만인가 60만인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간에 인구도 있고. 그럼 안산에서도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있잖아요. 난 돈이 1억이나 2억밖에 없어. 근데 뭐 서울 출퇴근해야 돼 하면 안산에 신안산선이라고.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가거든요. 그게 개통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지금 막 공사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라인으로 쭉 찾아보면 의외로 뭐 3억 몇천, 4억 몇천짜리 아파트 25평, 전용 59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신안산선 개통되면 성포주공인가? 성포주공 11단지 뭐 이런 거 3억 몇천, 뭐 4억 안 할 거예요. 3억 몇천인데 뭐 인테리어 상태에서 달아나. 그거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세 뭐 1억 몇천 할 거잖아요. 그럼 1억 몇천 주고 살 수도 있어. 근데 신안산선 역세권에 거기가 용적률이 150%거든요. 나중에 재건축을 진행을 해도 용적률 150%면 진짜 좋잖아요.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지하철역 생기면 소위 말해서 서울에 원룸에 뭐 여의도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 들어가면 얼마 줘야 될까요? 비쌀 거예요. 지금. 비싸요. 여의도는 뭐
천정부지 비싸고요. 여의도에서 좀 벗어나도 뭐 금천구나 이런 데 가더라도 오피스텔 좀 내가 좀 괜찮은 데 들어가면 한 100만 원 이상 기본 나오잖아요. 여기 오면 신안산선 타면 이제 한 30분이면 여의도 갈 텐데 내 집에 역세권에 재건축도 나중에 진행되면 땡큐고 뭐 지금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이런 거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본에 최선을 다하자. 꿈은 크게 가지되 현실은 바라보자. 꿈만 바라보고 나 열심히 노력해서 돈 모아서 여의도 입성할 거야. 언제? 인생에서 그런 기회가 오겠냐고. 아주 운이 좋아야죠. 뭔가라도 해야죠. 뭐 코인 투자했는데 1000배가 터졌다. 그것도 뭐 1000배 터졌대. 어떤 사람이. 축하한다고. 대박 난다 그러니까 돈을 10,000원 넣어가지고요. 1000배 터졌어요. 물론 그래도 돈은 좀 벌었겠지. 근데 큰 의미는 없잖아요.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1억을 그렇게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아보면 경기도에서 여전히 1억, 2억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여기 대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 없어서 내 집 마련 못한다는 말은 저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인천에도 많이 있는데 좋은 거를 살려니까 이제 못 사는 건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좋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하시고 거기 많이 안 오르던데요. 서울에 비하면 탄력성이 떨어지죠. 서울은 뭐 어쩌든지 잠깐 조정될 때 빼고는 올라가는데 이런 데는 이제 안 올라가다가 한번 칠 때 쭉 치고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호재라는 게 있으니까 지하철이나 뭐 용적률이나 이런 거 보고 뭐 GTX도 또 안산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번호동 쪽에 뭐 GTX 예정된 곳들 아마 서울 아파트 보다가 보면 깜짝 놀랄걸 저렴해서. 그래서 실거주 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 못한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너무 서울만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자금력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에 들어가시고 정부 정책이 서울에 사지 마라. 모든 걸 막았잖아요. 대출 막고 전세도 막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까 그런 전략들도 우리가 한번 현실에 맞서서 정책에 맞서면 안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뭐 막 던져.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정부가 뭐 중과세 한다고 무섭대. 아니 그것도 여러 채를 가져야 중과세지. 제가 실제로 그런 분 만났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몇 채 있는데요 하니까 한 채 있대. 한 채하고 중과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무섭대.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고 여러 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준비는 해야죠. 그러니까 맞서면 안 돼. 여기서 막 두 채, 세 채 주택수 늘리는 건 안 됩니다.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내 집 마련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일부에서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시장을 좀 잠재우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뭐 양도세도 이제 중과가 부과될 예정이고 앞으로 또 더 규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정책이 강해지면 사람들이 우회로를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 뭐 위장 전입을 한다던가 뭐 방을 한 칸만 쓰고 세를 준다거나 좀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거로 좀 예상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은 하는데 일단 불법은 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 기획예산청가 결국에는 그게 편법인지 불법인지 경계선인데 결국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장관할 리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데 다주택자들 규제하면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일단 82.5% 내고 팔 사람은 판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남은 사람들. 나는 양도세 안 내. 어떻게 해요? 비과세요? 아니 양도 차익이 없어. 집값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팔면 돼요. 양도세는 그 취득가에서 양도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내가 10억에 샀는데 지금 9억 5천이야. 세금 안 냅니다. 국가도 이분들은 안타깝게 여겨서 더 이상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근데 보유세는 부담되죠. 보유세가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올해는 작년에 올란 상승분이 반영이 되니까 올라가고 어떻게 돼 앞으로 이제 보유세는 올라갈 거예요. 문재인 정부 생각해 보게 되면 보유세를 내려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세상 깨달았잖아. 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 바뀌지 않는다. 결국에는 문재인 시즌 2입니다. 세금 올라가고 대출 규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똘똘하지 않아. 양도 차익도 없어. 정리해야죠. 이거는 5월 9일 지나고 정리해도 돼요. 중과세가 적용이 돼도 남는 게 없거나 작으면 세금 얼마 안 나옵니다. 82.5% 3천만 원 남았는데 82.5% 내는들 뭔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필요 경비
다 빼고 나면 중개보수하고 다 빼고 나면 실제로 거의 안 되니까 파십시오. 보유 가치가 낮은 곳들은 판다. 이런 전략 쓸 거고요. 보유 가치가 높아. 그럼 버텨야죠. 버티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버틴다. 이게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위기 관리 능력의 실제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일단 보유, 버티기 전략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가. 세입자한테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로 바꾸고 실제로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잠실 앨스 리센트 같은 경우 실제로 제가 그런 분 봤는데 전세 주고 있는데 월세로 바꾸면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요. 5천만 원 가지고 나는 내겠다. 보유세. 그 정도는 준비해야지.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세입자들은 이제 피해를 보는데 뭐 어쩔 수는 없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증여. 사랑하는 자식한테 증여 최고 세율이 50%입니다. 50%. 자, 82.5% 내고 국가에 내느니 사랑하는 내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올라가 있겠지. 10년 후에 증여하면 올라간 가격에서 또 50%를 내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하련다. 결심. 부모님이 이렇게 결심하면 자녀들은 좋습니다. 표정 관리 들어가죠. 어머니 보유세가 올라간답니다. 버티기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장기 유튜브 보니까 기린마니가 증여하는 게 좋은 방법이랍니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증여하는 방법. 그러니까 답을 찾는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래서 시장은 끊임없는 답을 찾습니다. 버티거나 월세로 돌리거나 증여를 하거나 팔거나 뭐 수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의도는 그거잖아요. 사지 마라. 주택수 늘리지 마라. 그리고 투자용으로 많이 샀는 거는 줄여라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방법이고요. 막상 팔려고 해도 또 문제는 안 팔립니다. 그러면 찌라시 동거 연 3% 때린대. 물론 찌라시입니다. 이렇게는 안 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연 3% 때리면 못 버티잖아요. 2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3% 때리면 1년에 6천만 원 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1년에 6천만 원 내라고 하면 우리 카프카님은 내면서 버틸까요? 1년에 6천만 원. 어려운데요. 어렵죠. 네. 그럼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뭐 내가 이게 무슨 부귀영화를 얻겠다고. 네. 이걸 버텨가지고 이게 또 보유세가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도 안 돼. 인정이 되면은 또 괜찮은데 안 돼. 그냥 날리는 돈이야.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팔아야죠. 자, 집주인인 내가 팔고 싶다면 매수자가 사고 싶을까요? 내가 매수자가 되면 연 3% 20억 아파트를 내가 돈이 있어서 사려고 하는데 1년에 6천만 원 내라고 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싹 사라집니다. 그럼 왜? 그러면 적어도 베팅은 해야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자고. 10년이면 6천이 10년이면 6억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올라야 돼요? 양도세까지 하면은 12억이 올라. 그러면 20억 아파트가 10년 후에 32억 이상 올라가야 이득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벌었다고 하면 40억은 가야. 20억이 40억 가야 버틴다니까. 연 6% 때리면 못 버텨요. 그러면 매수자도 똑같아요. 이걸 왜 사? 아무리 필요해도 전세 들어가거나 경기도 가거나 인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단절의 폭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택지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또 버티네 안 팔리니까. 그러면 6천만 원 실제로 만약에 부과한다 어떤 일이?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압류 들어오겠지. 공매 넘어가겠지. 그럼 자기 집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연 3% 이게 반시장적인 세금 때문에 내 집이 공매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술 먹고 찾아갈걸? 차 타고 아마 정문 박아버릴걸? 청와대 그 문짝 박아버릴 것 같은데? 왜? 내 집을 나는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가졌는데 세금 이렇게 때리면 박아버리고 죽지. 이런 사람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도 이런 정책은 현실적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은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이런 극단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게 실용주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분석할 때는 제 뇌피셜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보의 이재명이 있고 실용의 이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망가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나오지는 않고, 지금 사실 대통령 말씀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너무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몰려들어서 만약에 뭐 잘못돼서 잃어버린 30년이 갈 수도 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냥 내 집 마련하는 거. 저도 다주택으로 가라고나 얘기 안 합니다. 내 집 마련하고 금융, 주식 투자도 좀 하시고 미국 투자도 좀 하시고 뭐 금도 좀 사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또 우리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하자라는 의미이지, 제가 뭐 주택수 늘려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가 2개 있는데 지방 미분양 보니까 올라갈 것 같네, 뭐 몇 개를 사야겠다, 지방 미분양 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내 집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로 지방의 미분양 샀다가 나중에 조금 오르면 내 집 마련하는데 보태는 거, 이 정도는 저는 용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뭐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팁들과 또 이렇게 핫한 뉴스까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부터 완전 혼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이 또 나왔고요. 또 뭐 중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들도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을 줄이다고 합니다. 보유세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거의 문재인 정부처럼 가고 있는데 또 거기에 어떤 실용주의적인 정책이 나올지 사실은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큰 줄기를 봅시다. 입주 물량도 부족하다, 유동성도 많다, 뭐 분양가도 올라간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당장 2025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올해도 천정부지 올라간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거래량도 이렇게 규제하는데 거래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거래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습니다만 좀 길게 봅시다. 10년 후를 바라보면 내 집 마련해서 또 전세 막 지금 세입자들 엄청 불안해요. 더 불안해. 집주인들이 월세로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매물도 없어, 입주 물량도 없어. 사실 세입자들이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5월 9일 이전에 급매물 나올 때 자금에 맞춰서 내 집 마련하시는 전략. 오히려 급매물이 어디서 나와요? 강남 쪽도 나오는데요. 경기 인천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파시는 분들 빨리빨리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한 4월 정도, 3, 4월 정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책에 맞서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따라갑시다. 따라가면서 10년 보유 전략이니까 어떻게든 기회가 되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 욕심은 내지 맙시다. 주택수 막 늘리거나 지방 미분양 여러 개 사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항상 내 집 마련이 첫째 목표다.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나면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하게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